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는데 이런 강연회 하는 게 진짜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항상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너무 긴장됩니다. 지금 오랜만에 이런 많은 분들 앞에서 하려니까. 근데 어쨌든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뭐 시장이 좀 워낙 좀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큰 흐름을 알고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하셨으면 좀 좋겠다는 좀 생각으로 자료를 만들어 봤고, 오히려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강의가 더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사실 뭐 제가 제한돼 가지고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목 나와 있지만 그 100년 만의 변화와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이제 제목을 한번 잡아 봤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처음 좀 증시 리뷰를 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변수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현재 시장이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그거랑 이제 마지막으로 좀 투자할 때 좀 그 유망한 업종들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하고 21년도에 보시면 정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작년에 이제 여기 코로나 터져서 폭락을 하고, 이때 이제 사신 분들이야 뭐 정말 많은 수익을 내셨을 텐데, 사실 개인 투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여기서 좀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처음에 작년에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이때 좀 많이 투자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 한 3개월 동안 뭐 너무 힘들었죠 사실상. 그때 이제 뭐 미국의 기술주도 급락하고 양도세, 과세 우려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11월부터 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뭐 온갖 호재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도 호재로 둔갑을 하고, 뭐 호재는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이제 그 올 초에 3,200까지 급등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흥분을 하셨어요. 사실 4조 원 하루에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증시가 이제부터는 좀 악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것도 증시에는 좀 악재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정상화되면 이제 풀었던 돈을 조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와서 또 증시가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도 좀 나왔긴 했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이제 부러지면서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거는 지금 뭐 그 유동성과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상화까지 한 요 정도까지 남아 있다면 돈으로 일단 당겨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돈의 그 어떤 유동성에 의해서 증시는 올라왔는데 기업 이익과 좀 괴리가 아직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자꾸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시장은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약간 이제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외국인들은 일단 좀 최근에 팔고 있고,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시장은 현재 위치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구간에 좀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작년 1월 달에 2197에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34% 빠졌다가 현재 5월 기준으로 37% 정도,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 대비해서 37% 정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은 뭐냐면은 이제 전체 시장 유동성 대비해서 그 현재 개인 투자분들의 이제 매수 여력이죠. 예탁금하고 펀드인데 이게 지금 3.71%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과거랑 비교해 보면 여전히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많이 하는 거 역대급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99년도에 9%까지 갔었어요.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아직도 들어올 자금들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들 순매수가 74조 원,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사실 뭐 저도 방송 많이 하지만 이렇게 댓글 보면 이제 하루에 한 2분 정도는 매일 연기금 욕하고 있어요. 그만 좀 팔아라 좀 제발. 근데 뭐 다들 어느 정도 이제 연기금 파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뭐 너무할 정도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면 한국 경제를 살린 건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 안 받아줬으면 정말 국내 증시 여기까지 못 올라왔고, 기업들도 굉장히 고전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들의 힘으로 증시는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다음 주도 섹터를 보시면 되게 좀 달라졌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BBIG가 워낙 셌는데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산업재 뭐 아니면 뭐 조선주나 건설주, 또 경기민감주, 화학, 철강, 또 여기에 소비재, 요즘에 의류주도 너무 강하고 화장품, 그러니까 되게 섹터가 좀 다변화돼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금리가 바뀌었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가치주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섹터들이 강하고 환율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1115원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고 그래서 주요 이벤트 보시면은 일단 좀 최근에 나온 거는 백신, 금리 상승, 정상화, 또 중소형주, 또 공급 부족. 미국이 워낙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작년과는 어쨌든 많이 바뀐 상황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이제 물가를 올리면서 물가 올라가니까 아 이제 인플레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좀 해석을 하면서 2021년 지금 5월 현재 오늘 뭐 증시가 오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좀 진입을 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한번 제가 변수를 살펴봤어요.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려면 변수를 살펴봐야 됩니다. 증시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과연 우리가 주식시장을 포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저는 너무 이렇게 소음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매일 뉴스들 보면요, 그냥 주식을 지금 팔아야 돼요. 뉴스만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나스닥 빠져 있고 주식을 안 던지는 나는 왠지 바보 같고, 2,800 갈 것 같고 삼성전자는 믿었는데 지금 8만 전자도 막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뭐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내일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단타하실 분들도 아니고 평생 하신다면 이런 이 급등락장은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수백 수천 번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흔들리면 수익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음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나눠봤는데 먼저 볼 게 지금 제일 문제가 긴축 우려잖아요. 그래서 파웰 연준의장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사실 되게 좋은 얘기를 했어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실현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용하고 물가가 원하는 목표치에 갈 때까지는 나는 금리 절대 안 올린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본인 입으로. 근데 시장은 절대 지금 믿질 않고 있어요. 너 혼자 거짓말하지 마라. 너 또 뒤통수 때릴 거잖아. 자꾸 이래요. 근데 증시는 지금 자꾸 연준이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언젠간 테이퍼링 할 거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건 이제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가 이게 수도꼭지를 틀잖아요. 그럼 물이 콸콸콸콸 나오겠죠. 그러면 이 세수대야에 물이 좀 받쳐질 텐데 지금 연준은 돈을 계속 풀고 있어요.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어놓고. 근데 이 테이퍼링이 뭐냐면 이 수도꼭지에 살짝 잠궈요. 그럼 물의 양이 줄겠죠. 근데 물은 넘쳐요. 계속 증가나는데 증가하는 속도가 이제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꽉 잠그면 더 이상 물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서 긴축이 시작되는데 풀었던 돈을 이제 조금 줄인다고 하니까 시장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자꾸 이런 얘기가 좀 자꾸 나오는데 시장이 지금 너무나 믿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긴축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과거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3년도에 진짜 그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하겠다, 이제 돈 줄이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니까 미국의 S&P 500 지수가 바로 7.5% 고점 대비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됐죠? 다시 다 올라갔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뭐 그러든가 말든가 우린 간다. 그리고 실제로 테이퍼링을 이때 시작을 했어요. 해서 또 빠집니다. 예. 근데 또 올라가요. 그리고 2014년 10월에 양적 완화 이제 그 계속 채권 매입해서 돈을 푸는 건데 양적 완화가 끝났다는 건 이제 금리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빠집니다. 10%가. 물론 10% 빠지면 되게 아프죠. 예, 충격을 받으니까. 근데 그때 주식 사신 분은 또 돈 벌었어요. 근데 제대로 빠진 건 언제냐면 이때 이제 2015년 12월 1년 후에 진짜로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2013년 5월에 예고를 하고 무려 2년 7개월 후에 금리를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저렇게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바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연준의 의무 중에 하나가 경기를 망가뜨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회복기에 잘못해서 금리 올렸다가 망가지면 연준 의장은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연준 의장은 되게 지금 조심스러워요. 이거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물가도 좀 부담스러워서 내가 금리를 좀 올려도 될까라고도 생각하지만 이러다 고용에 충격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그 비난은 자기가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오명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절대 안 한다. 이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과거의 사이클이 있고 또 이게 2015년도에 실제로 금리 인상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거 보시면 또 올라갔어요.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61점. 마치 이때는 세상 망할 것 같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는 또 올라갑니다. 예,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금리 인상이 끝나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왜냐,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해서 폭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다시 한번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그 양적 완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때 경기가 또 안 좋아지고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그 기대감으로 증시가 이제 오르다가 결국엔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2021년 2월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때 이제 처음 테이퍼링 얘기가 이때 처음 나왔어요. 증시가 발작을 했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그때하고 좀 비슷하죠. 요 구간하고. 예.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게 2002년이거든요. 이때 이제 그 LG 카드 사건 아실 거예요. LG 카드가 부도 났잖아요, 이 당시에. 카드채로. 그때 이제 뭐 우리가 아무나 카드 발급받아 가지고 소비 막 했던 시기인데 이라크 전쟁 터져 가지고 증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부러졌던 시기인데 이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살아났는데 다만 이때 이제 2004년도 여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도 이제 그때 매매를 했었거든요. 중국이 갑자기 그 누구죠? 원자바오 총리였나? 아무튼 그분이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금리 올립니다.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주식시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한국 시장도 폭락을 하고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한 몇 달 만에 23%면 엄청난 하락입니다. 개별 기업들은 반토막 난 게 수두룩해요. 근데 그런 걸 받으신 분들은 또 그 후에 엄청난 수익을 냈죠. 왜냐, 금리를 왜 올리냐면 경기가 너무 과열인 것 같아서 너무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냐, 다시 한번 엄청난 사이클이 나왔어요. 이때는 이제 금리 오르면서 가치주 사이클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때 현대미포조선이 뭐 10배 갔을 시기거든요, 당시에. 예. 그리고 2007년도에 또 금융위기 터지고 폭락. 예. 이때 이제 금리 낮췄죠. 다시 똑같아요, 양적 완화. 예. 요거는 지금 코로나랑 비슷하죠. 그리고 이때 또 쉬어요. 왜 쉬죠? 테이퍼링, 긴축 우려 또 생겼어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경기 좋아지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8개월 동안 장이 안 가요. 8개월 동안. 예, 엄청납니다. 이 박스권장 11% 많이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차화적 랠리가 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 과거랑 비슷해요. 모든 이 주식시장의 역사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도 어떻게 보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11개월까지, 그러니까 8개월까지 갈지는 몰라요. 당장 뭐 6월 끝나고 7월부터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그때하고. 예. 근데 결국에 그때도 금리는 절대 안 올렸어요. 계속 돈은 풀었고 결국 증시는 굉장한 랠리를 보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긴축에 그냥 놀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난주부터 증시가 좀 빠지는 이유는 모든 게 다 인플레이션, 물가 오르니까 연준이 금리 올릴 거야, 다 이 생각만 해요. 그럼 언론사에서도 다 그 뉴스만 나와요. 그럼 개인 투자분들은 그냥 팔아요. 예. 근데 또 스마트하신 분들은 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는 요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런 뉴스가 자꾸 나올 때마다 좋은 주식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세금 이슈가 좀 있습니다. 바이든이 증세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합니다. 근데 저렇게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법인세 28% 올리기로 했는데 분명히 25%로 낮출 겁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본소득세, 이제 100만 달러 이상 버시는 분들이 세금을 20% 내는데 39.6%로 올린대요. 근데 공화당 완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그 협상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일단 질러요. 예. 일단 질러 놓고 그 다음에 낮추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절충안을 앉는 건데, 자본소득세 어쨌든 30% 정도 아니면 그 이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설사 이게 결정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요거 이제 KB증권의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과거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올라간 경우가 딱 2번 있었어요. 68년도하고 93년도에. 이때 이제 베트남전 전에 그때 동시에 올렸습니다. 이 세금을. 이 요율이 올라갔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됐느냐? 그 후에
요게 이제 이 검은색 선이 S&P 미국 증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증시가 휘청해요. 당연하죠. 긴축이니까 휘청이 있는데 미국의 하원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그 오히려 증시가 급등을 해버립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돼 버리니까 그래 증세 해도 상관없다. 경제 좋아지면 가는 거니까. 요때도 비슷해요. 얘기를 그 법안 제안을 했을 때 증시가 빠져요. 처음에 빠집니다. 근데 하원 통과하고 나서 이때는 좀 더 흔들렸어요. 근데 대통령이 서명하고 나니까 이제 증시가 거의 한 5, 6개월 정도 또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 결국엔 너무 이 세금 이슈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자. 이 두 가지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긴축 이슈인데 증시의 방향을 절대 결정할 이슈가 아니에요. 그 세 번째가 유동성인데 사실 이제 유동성이 뭐 여러 가지 외국인은 제가 배제를 하더라도 이 개인 투자분들의 유동성이 저는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1%, 그죠? 은행 예금 금리가 지금 1%밖에 안 되는데 개인 투자자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100조 원 이상 들어왔거든요. 예탁금까지 합쳐서 이거 정말 엄청난 돈이죠. 근데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직은 끝은 아니고 이게 지금 예탁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 이 증권사에 들어온 지 꽤 됐는데 정말 답답했던 게 예탁금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15년 동안 예탁금이 15조에서 30조만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주식시장에 별로 관심도 없으셨고 대부분 부동산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자산에 관심들이 많으셨는데 작년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발생하고 나서 이 고개 예탁금이 레벨업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71조예요. 예, 그래서 한 3배 정도 좀 늘어난 수치인데 아직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개인 순매수입니다. 예, 뭐 엄청난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 제가 한 증권사 자료를 따와가지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개인들의 이제 그 순매수 여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중의 시중 자금 대비해서 개인들이 지금 얼마 정도 유동성을 갖고 있냐.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1999년도가 9.7%, 제일 근접했던 이제 버블장이죠. 그때가 6%, 지금이 3.7%예요. 그러니까 시중 자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온 자금은 3.7%입니다.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네, 들어올 자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최소 50조에서 100조는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유동성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비싸냐 싸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99년과 2007년도와 대입을 해보면 아직도 이제 근래에 가장 대입할 수 있는 게 2007년이거든요. 그때가 2.5배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유동성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이 2.5배가 더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1.7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낮아요. 예. 그렇게 본다라면은 증시가 지금 비싼 건가 유동성 대비해서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자산입니다. 이게 대차제 대표인데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미국의 연준 맨 위가 유럽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가 일본 빼고는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자산들이 지금 계속 돈 푼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미국의 M2라고 하는데 이제 M2가 그 여러분들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뭐 만기가 2년 이하짜리, 그러니까 즉시 뭐 내가 가서 해약하면 되는 거니까 해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유동성을 뜻하는 건데 미국의 M2가 지금 보시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돈을 풀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이 표를 보는 순간 주식 투자를 왜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니 돈을 저렇게 푸는데 나의 지금 내 지갑에 있는 100만 원 아니면 뭐 지금 은행에 있는 1억 10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떨어져요. 가치가 야금야금.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끼죠. 근데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가면 여러분의 1억은 아마 뭐 8천만 원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저렇게 돈을 푸니까. 돈을 푼다는 건 나의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돈의 공급이 느니까 공급이 늘면 돈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반대편에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그 이 음료수 가격도 올라가고 맥주 가격도 앞으로 올라갈 거고 짜장면 가격도 올라가고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돈 푸는 걸 만약에 줄이잖아요. 줄이면 물가는 떨어져요.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우리 한국도 계속 돈을 풀고 있고.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맞는 거예요. 다만 이제 내가 어떤 기업을 살 거냐 그 선택이 좀 어렵다 보니까 또 타이밍도 있잖아요. 주식은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때 좀 하필 운 나쁘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고생하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저는 주식 투자하는 게 좀 당연히 맞다. 왜냐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국의 달러화랑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달러화 같은 경우 보면 미국의 이제 경기가 미국과 유럽을 보시면 돼요. 미국이 좋아지면 달러화는 좋아지고 유로화는 떨어져요. 근데 유로화가 떨어지고 달러가 오를 때 우리 한국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만 좋아요. 그래서 돈이 미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 증시는 빠져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당시가 2011년도인데 이때가 이제 차화정 장세 때예요. 이때 우리나라 시장 너무 좋았죠. 그때 유럽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한국으로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미국이 살아나고 유럽이 안 좋아지니까 한국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나스닥이 올라가는데 증시가 10년 동안 못 갔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가 너무 셌어요. 예. 그리고 다시 이때 아마 기억하시죠? 2017년, 18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엄청 좋았잖아요. 이때 유럽이 성장하면서 반도체도 좋았고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왔고 우리나라도 너무 좋았죠. 이때 달러가 꺾였을 때입니다. 다시 달러가 또 올라가고 미중 무역 분쟁. 예. 근데 지금 다시 달러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좋은데 유럽이 너무 좋아요. 유럽은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주에 영국이 그 여행 허용한다는 그런 발표도 할 것 같아요. 집단 면역을 달성을 해가지고 유럽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럽을 잘 보세요. 유럽이 좋아져야 한국이 좋아져요. 사실 이 전 세계 교역량의 대부분이 유럽에서 나오거든요. 미국은 교역하고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유럽이 이렇게 살아나서 유로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면 한국 증시의 매력이 올라가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사이클이 좀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독일의 변화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사실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녹색당의 이제 베어백 총리 후보인데 이 독일은 어쨌든 이제 여성 후보들이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메르켈 총리도 동독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 베어백 총리 후보도 동독 출신이에요. 이제 같은 여성이시고 근데 이분이 되게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는 기민당이에요. 기민당 이번에 9월에 이제 그만두고 반대편의 녹색당은 이 총리가 이 후보인데 지금 보시면은 녹색당 후보가 여기 지금 지지율이 앞서고 있어요. 이 기민당은 처음으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원래 독일은 돈 푸는 걸 절대로 싫어해요. 이 독일 사람들 마인드가 약간 이게 되게 뭐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이탈리아 막 이렇게 망해갈 때 절대 도와주기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럽이 미국은 금융위기 와도 금방 회복한 게 미국은 단일 국가예요. 그래서 그냥 돈 풀면 돼요. 뭐 여지가 없어요. 근데 유럽은 여러 국가들이 모여 있잖아요. 독일은 반대예요. 야 내가 돈 버는데 왜 저기 게으른 그리스한테 돈을 퍼줘. 난 반대. 근데 이제 남유럽 국가들은 약간 좀 안 좋으니까 제발 돈 좀 달라. 근데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결이 안 돼요. 예. 그 독일은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돈 푸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재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독일이 유럽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보다 항상 못났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민당, 그러니까 녹색당이 되면 바뀌어요. 이 당 정책 자체가 친환경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돈을 일단 무조건 풀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신 분은 이분이 당선되기를 좀 바라셔야 됩니다. 예. 진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후보가 되면 이 녹색당이 되면서 독일이 돈을 풀고 유로화는 강해질 거예요. 왜냐? 유럽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예. 재정을 푼다는 건 경기를 굉장히 고성장 시키겠다는 건데 근데 그 고성장을 친환경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되면 우리나라 친환경 섹터도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이런 전 세계적인 정치 이슈도 항상 살펴보셔야 돼요. 거기서 투자 기회가 나오니까. 그래서 올해 9월에 있을 요 그 독일의 변화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시장을 좋게 보는 가장 결정적인 건 역시 실적인 것 같아요. 실적이 너무 좋아요. 이번 4월 달에 수출도 41% 증가했고 6개월 연속 증가고요.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수출액인데 2018년도가 최고였거든요. 여기 수출액. 근데 보시면 기저효과를 뛰어넘었어요. 작년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당연히 증가율은 높아지는데 증가율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2018년도로 거의 돌아왔어요. 수출액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수출 데이터는 너무나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보시면 무선통신, 스마트폰, 석유화, 그다음에 자동차, 석유 제품, 예, 이게 정유입니다. 정유 쪽.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100% 거의 다 좋아요. 예, 지금 다 좋은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너무 좋은데, 다만 좀 아쉬운 게 반도체가 30% 정도밖에 안 늘다 보니까,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시장에선 조금 이제 약간 성장률이 미진하니까 조금 이제 그 부분에서 아쉬워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 당사에서 이제 추정을 한 건데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199.3조예요. 이게 작년 말부터 나온 수치거든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매 주마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오는데 계속 올라가요. 199.3조, 200조 넘을 것 같은데, 요게 감이 안 오실 텐데 2016년도 이게 빨간색이 영업이익이고요. 요게 하얀색이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고가 이때예요. 이때 삼성전자 역대 실적 냈을 때. 근데 올해가 199조, 내년이 225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면에서는 누구도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은 빠졌는데 이익이 계속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한국 주식시장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사실은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적정 가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건 방송에서 많이들 얘기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주가는, 그러니까 이 공식은 그냥 무조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평생 투자하실 거면, 제가 공식 외우라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인데, EPS는 그냥 이익이에요. 그냥 한 주당 이익이고, PER은 멀티플. 그러니까 PER이라는 거는 이 기업이 지금 100억을 버는데 현재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나누는 거죠. 시가총액 나누기 100억. 그러면 10배잖아요. 이 PER을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기업의 이익 대비해서 가치가 얼마냐? 그럼 10배면, 그러니까 PER이 10배면 10배라는 거죠. 이걸 멀티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을 봤을 때 주가 오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익 올라가거나 PER 올라가면 돼요. 둘 다 오르면 너무 좋고. 예.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이익은 증가합니다. 예. 이익은 증가해요. 근데 주가가 왜 안 가요? 주가 지금 안 가요. 이익이 증가하는데 이게 빠져요. PER이 멀티플이라는 건 뭐냐면 심리예요. 사람들의 심리. 예. 심리하고 유동성인데, 이게 그 사람들이 위험을 적극적으로 선호하려고 하면 비싸도 그냥 사요. 비싼 가격에. PER이 높다는 거는 비싸다는 얘기예요. PER이 10배, 20배, 30배, 테슬라는 100배가 넘잖아요. 삼성전자 15배. 왜 테슬라는 더 높게 거래되죠? 비싸도 사고 싶어요, 사람들이. 혁신 기업이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니까. 야, 나는 테슬라 100배 줘도 싼 거 같아. 삼성전자가 뭐 이게 매력 있나? 15배.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ER은 그냥 어떻게 보면 고무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안 좋아요. PER이. 한국 증시를 봤을 때 반도체 꺾이는 것 같고, 연준이 돈을 푸는 걸 줄인대. 이러니까 돈 푸는 거 줄이면 이거 시장 별로 안 좋은 건데, 이거 15배 줘도 되는데 갑자기 시장이, 미스터 마켓이 좀 짜증이 났어요. 야, 11배만 줘. 예, 지금 11배 줘도 돼. 이제 15배 줄 상황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좀 증시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고무줄 같은 거라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증시가 레벨업을 하려면 EPS는 기본이고 PER이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예, 이게 좀 핵심인데, 저는 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은 옛날에는 그냥 가치주의였어요. 한국 시장 전체가 돈을 2년 벌면 2년 까먹고, 2년 벌면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야 저거 2년밖에 못 보는 사이클이야. 그래서 PER 10배 이상을 잘 안 줘요. 예. 그러니까 PER이 높다는 거는 앞으로 돈을 계속 잘 벌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네이버 카카오가 50배에 거래돼요. 왜 50배에 거래가 되겠어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돈을 잘 벌 것 같으니까. 절대 적자 안 날 것 같은데 50배 줘요. 근데 조선주는 50배 안 줍니다. 왜? 내년에 까먹으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5년째 적자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인을 해요. 예.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면 할인이 들어갑니다. 예. 주변에 내가 뭐 장사를 하는데 내가 치킨집을 운영을 하는데 나 혼자 잘 되면 외부에서 나를 바라보는 PER은 50배를 줘도 돼요. 저 사람이 이 지역에서는 혼자 다 먹을 거야. 근데 갑자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다른 막 치킨 업체들이 몇 개가 들어와요. 예, 너무 잘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경쟁이니까 나눠 먹기가 돼요. 그러면 너 50배 주던 거 이제 야 너 10배만 줄게. 예, 그래도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버려요. 그럼 주가는 당연히 50배 주던 게 10배 주면 5분의 1통 나요. 그냥 엄청난 폭락이 나옵니다. 내가 돈을 똑같이 벌더라도. 예,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한데, 근데 저는 PER이 올라간다고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대표 10개 기업이에요. 이게 시가총액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고 전체 비중이 45.8%, 절반이 이거예요. 성장주예요. 근데 왜 성장주냐? 옛날에는 반도체, 자동차는 가치주였어요. 이게 사이클이 이랬어요. 근데 반도체 이제 바뀌었어요. 사이클이 이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반도체 3사가 과점하고 있잖아요. 그냥 세계가 그냥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담합 아닌 담합을 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경쟁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쓰임새도 많고 성장주가 됐고, 뭐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 카카오는 성장주고, 이제 삼성 SDI, 셀트리온도 성장주고, 근데 현대차, 기아도 이제 자동차를 많은 사람들이 가치주로 안 봅니다. 성장주로 봐요. 아이오닉 5, EV6, 제네시스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UAM, 드론 택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한 7, 8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택시 타는 게 아니라 이제 공중에 날아다니는 드론 택시 탈 수도 있어요. 왜냐? 현대차 그거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한 전 세계 업체는 현대차밖에 없어요. 어느 업체도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의선 회장의 뭐 좋다 싫다를 떠나서 지금 그분이 이 청사진을 그린 게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이제 그걸 인정하면서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기사 나왔잖아요. 그 현대차가 미국에 8조 원 투자한다, 전기차 공장. 근데 그게 전기차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절반이 전기차고요, 나머지 절반이 수소차, UAM, 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하면, 아니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이 600조인데 현대차가 지금 시가총액이 50조예요. 지금 10분의 1도 안 돼요. 예. 물론 현대모비스, 기아랑 합치면 100조 정도 돼요. 100조에도 한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갭이 축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설사 안 돼도 잃을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시가총액만 봐도 현대차의 지금 가치는 너무나 저렴한데, 이제 성장주로 만약에 대접을 받으면 이 PER이 올라갑니다. 지금 현대차 PER이 10배밖에 안 돼요. 아직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아요. 아 저러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예, 돈 못 벌면. 근데 현대차가 지금 자동차도 워낙 돈을 잘 벌면서 지금 청사진을 잘 그려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PER 나중에 20배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코스피는 이제 성장주다,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 비중 변화인데, 옛날에 2005년 8년도 이때 그 옛날이죠. 이때는 요게 중요해요. 빨간색 IT 헬스케어 플랫폼. 아까 이제 성장 기업들이에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이때는 경기 민감주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PER이 낮아요. 근데 지금은 47%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가 많이 낮아졌죠. 예,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근데 사실 요즘에 이쪽이 워낙 강하죠. 이쪽 경기 민감주가 강하니까 PER이 떨어져요. 이쪽은 PER 많이 못 져요. 근데 얘네들이 올라가야 PER이 올라가는데 이쪽이 좀 죽쓰고 있잖아요. 막 갑자기 금리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너무 성장주도 비싼 거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알던 건설, 철강, 조선, 기계, 화학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전기차, 바이오 이런 산업, 친환경 이런 산업들이 이제 한국을 이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PER을 높게 줘야죠. 근데 아직도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 표를 보면 너무 아직도 그냥 답답해요. 왜 이렇게 평가를 못 받을까? 미국이 22.5배고요. 네. 그 다음에 아시아의 평균 PER이 16.5배예요. 네. 인도가 21배, 한국이 꼴찌입니다. 13.1배. 그러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약한 이유가 지배구조 이슈도 있고 배당도 쥐꼬리만큼 주고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본다라면은 이제 한국도 13배가 아니라 아니 16.5배 줘도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 최소한 이 15배, 16배 요 레벨까지는 올라가도 충분하다. 근데 올해 1월 달에 15배까지 한번 갔었어요. 올해 1월 달에. 예. 갔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한 달 전에 만든 그 자료라서 지금 최근 데이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11.8배예요. 왜냐하면 이익이 더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주가는 빠졌는데 이익이 올라가니까 PER이 낮아져서 지금 현재 11.8배.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시장의 위치인데 이게 이제 일본 사람 우라가미 구니오라고 주식시장의 사계절이라고 있어요. 한번 뭐 책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도대체 우리가 무슨 계절에 있냐? 예,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으면 우리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예, 가을로 가면 안 돼요. 이 가을 장세는 시장이 대폭락하는 장세입니다. 여기가 제일 좋죠, 사실은. 봄. 그리고 여기도 좋아요. 아니면 여름 초입도. 예. 근데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주식시장이 사계절인데 요게 봄은 좀 끝나가는 것 같아요. 작년 3월부터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이게 특징이 봄의 특징이 뭐냐면 회복기.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실적은 곤두박질쳐요. 실적이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금리도 당연히 낮춥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으로 올리는 장세예요. 그냥 펌프질하는 거예요. 경기 살리기 위해서 돈을 그냥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러분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그냥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안 날아가는 거는 유일하게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봄이 오는 장세가 나중에 또 올 거예요. 몇 년 후인지 저도 몰라요. 이런 장세가 또 오면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예. 현금은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진짜 쓰레기가 돼버려요. 진짜로. 이 돈을 역대급으로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돈이 2배 이상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옆에 혹시 지갑에 지금 넣는 10,000원은 바로 5,000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가치가 절하돼 버려요. 그게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역대급 돈을 풀면서 근데 뭐가 가느냐? 실적이 엉망이니까 성장주가 가요. 그래서 테슬라 가고 BBIG 이런 섹터들이 가고 일부 이제 낙폭과대주가 순환매. 근데 지금은 여기에 초입인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해요. 여기 갈까 말까 하는데 지금 요즘에 날씨가 좀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는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지금 낮엔 너무 더우니까 벗는데 이제 날씨랑 똑같아요. 지금 5월 달과 주식시장은 저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갈팡질팡해요. 아, 오늘 옷을 뭐 입지? 오늘 아침에 추우니까 좀 따뜻한 거 입어야 되는데 근데 낮에는 후회해요. 아 이거 더운데. 예, 약간 이제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혼란스러워요. 주식을 팔아야 돼, 더 가져가야 돼, 사야 돼. 근데 이 여름 장세가 제일 뜨거워요. 제일 오래 가요. 정말 오래 갑니다. 예. 그래서 실적 장세인데 아까 제가 그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2003년도에 이제 이라크 전쟁 터지고 주가 폭락했을 때 그리고 나서 금리를 낮췄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유동성 장세가 온 다음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 3년 정도 실적 장세가 왔어요. 그때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이 2배 올랐고 일부 섹터들은 막 10배씩 주가가 올라갔어요. 실적 장세에서. 그래서 저는 그게 결국엔 좀 시작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주가도 올라가지만 주가 상승은 완만해요. 일단은. 그리고 안정적으로 오르고 금리가 오르잖아요. 실제. 그리고 실적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서서히 진입하고 있다. 근데 이때는 성장주만 가는 게 아니라 골고루 갑니다. 예, 지금 경기 민감주까지 화학, 철강, 해운, 조선 막 다 가잖아요. 증권, 건설,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지금은 이쪽이 안 가지만 또 돌고 돌아요. 예. 그래서 이 여름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두 업종을 이렇게 딱 사시면 안 되고 잘 분산을 해 놓으셔야 돼요. 포트폴리오에 난 전기차 좋아, 전기차만 살 거야 이러시면 안 되고, 전기차도 좋지만 이제 우리 마스크 벗으니까 나 화장품도 좀 사볼까? 아니면 내년에 여행 갈 것 같은데 여행주도 좀 사보고, 약간씩 분산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돕니다. 내가 한쪽 섹터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완전히 소외받아요. 이게 안 가버리면. 예. 그래서 이 여름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포트를 굉장히 분산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나중에 언젠가 역금융 장세, 역시적 장세가 올 거예요. 그거 아직은 아닌데, 이게 역금융 장세는 주가가 크게 빠지는데 실적은 물론 좋아요. 근데 금리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긴축이 장난 아니게 이 긴축 사이클이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이제 경기가 결국 후퇴하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빠지면서 실제로 실적도 고꾸라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금리가 낮아져요. 예, 그런 시기가 언젠간 오겠죠. 근데 아직은 이걸 보지 마시고, 이건 좀 먼 얘기니까 요 초입 국면으로 보시고 투자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가 제가 유망 업종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국 증시의 PER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5배, 16배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뭘 사야 되느냐? 골고루 사셔도 돼요. 근데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주제는 일단 100년 만에 변화가 생겼으니까 이 산업을 좀 잘 보자. 요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그 코스피 PER과 이제 적정 지수라고 하는데, 표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실제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코스피 이제 아까 EPS라 그랬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만 현재 240입니다. 예. 240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예. 240 포인트라고 할게요, 그냥. 요게 240에서 250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현재 이익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250도 갈 수 있는데, 위에가 PER이에요. PER,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주당 순이익이 200이고 PER이 12배면 적정 지수는 2,400포인트예요. 예, 예를 들면 그러면은 지금 증시가 대폭 나가겠죠. 예. 근데 지금 얼마냐? 240에서 50이니까 만약에 PER 12배로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2,880에서 3,000입니다. PER 12배, 지금 현재 그러니까 12배로 계산을 하면 요 정도인데, 사실은 지금 이익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더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지표로 봤을 때 3,000 이하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이 하단부가 보통 예전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뭐 10배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 국면에서 12배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많이 빠져야 2,900 아니면 3,000. 2,900은 올해 연초 저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이제 증시가 올라간다면 13.5배 정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는 3,240에서 3,375 요 정도예요.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치는 얼마냐면 요 정도입니다. 예. 저는 여기를 일단 보고 있거든요. 사실 15배, 그 다음에 16.5배. 그러면은 올해 3,600에서, 그러니까 최소 3,600, 가장 많이 가면 4,125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근데 PER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하느냐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시장 참가자들이 결정을 할 문제인데, 아까도 보여드린 대로 한국이 굳이 할인받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한국의 코스피 이익이 워낙 올라가니까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간 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260일 수도 있어요. 매주 올라가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15배만 적용해도 3,900이 갈 수 있고 13.5배만 적용해도 3,500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이익만 본 거예요. 이익만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매트릭스 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3,000 지금 100포인트대잖아요. 결코 비싼 지수는 아니에요. 예, 다만 왜 이렇게 어렵냐면 지금 불확실하니까. 이거 미국이 긴축하면 이거 주당 순이익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삼성전자 하반기 실적 꺾이면 어떡하지? 모든 게 불안해요. 지금 막 그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 외국인들이 불안해요. 예. 외국인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막 국매도 때리고.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하루에 막 1조씩 사더라고요. 예.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시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지금 더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 이 표를 봤을 때 3,100, 뭐 많이 빠지면 3,000, 여기서는 주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전 지수대다. 그리고 3,500을 넘어갈 때는 좀 경계는 해야 되겠죠. 일부 좀 비싸질 수도 있는 건데 최대치는 3,600에서 3,9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절대 허황된 수치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코스피 좀 한번 바라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그 투자 유망 산업인데 저는 좀 메가 트렌드 산업에는 좀 그러니까 올라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냥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단타만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거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예. 굳이 보실 필요는 없는데 1년, 2년, 뭐 3년, 5년 정도 보신다면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왜 100년 만이냐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1900년도 초반에 우리 그 석유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때 이제 증기기관 나오고 석유가 모든 원동력이 됐었죠. 그걸 통해서 지금 뭐 우리 자동차 휘발유 놓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근데 신재생 에너지로 누가 바꾸죠? 유럽과 미국의 정부가 바꿔요. 우리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이 바꿉니다. 예, 강제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 줄이려면 석유 쓰면 안 돼요. 이제는 수소 쓰든가 태양광 풍력 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이 10배 오른 거예요, 사실은. 예, 10배 올랐으니까 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2030년까지라니까요. 예, 그 큰 사이클에서 10배 올라서 지금 좀 주가들이 한 20에서 30% 빠졌는데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매일 전 상담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겹도록 물어보시는 게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두산 퓨어셀, 뭐 CS 윈드, 하나솔루션 왜 빠져요? 매일 물어보세요. 예. 저는 그래요. 이제 저는 뭐 이 얘기를 해드리기도 하지만 그냥 계속 얘기해요. 아니 10배 올랐으면 좀 빠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론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 이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올랐다가 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사이클이 끝났으면 팔아야죠. 20% 손해보도 팔아야 돼요. 근데 10배나 5배 올랐던 기업이 20, 30% 빠졌어요. 그럼 모아야죠. 계속 모아야죠. 단 조심하실 건 재무제표를 꼭 보세요. 재무제표에서 적자 나는 기업은 안 됩니다. 현금 흐름 좋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삼성중공업 아시겠지만 저도 삼성중공업 경고를 많이 해드렸어요. 조선주 좋지만 삼성은 하면 안 된다. 왜냐? 재무가 너무 안 좋아요. 지난 5년 동안 적자를 엄청나게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이 막 2배 가는데 삼성중공업은 다시 원위치 돼 버렸잖아요. 유상자 해가지고. 그래서 재무제표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속했다고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 대표 기업들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으시면 되고 내연기관에서 지금 이제 배터리로 가잖아요. 이것도 무조건 가요 그냥.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가야 됩니다 그냥. 예, 모든 전 나라가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요새 중고차 가격이 막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자동차를 바꿔야 될 때가 왔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10년 이상 타신 분들은 지금 고민이 크실 거예요. 지금 그랜저 살까 제너시스 살까 이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앞으로 3, 4년 후에 전기차 시대 올 것 같은데 그거 애매한 거야. 차라리 그냥 중고차 사자 아니면 렌트를 하든가 이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막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이 배터리로 바뀌는 이제 과도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연기관차를 이제 안 사려고 해요. 예, 그런데 결국 전기차, 수소차로 갑니다. 무조건 갈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이 태양광, 풍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가스 왜 조선주가 왜 이렇게 잘 가냐면 가스 추진 선박. 그러니까 그 지금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배가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유해 물질이 많이 나와요. 탄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경고를 했잖아요. 너무 탄소 배출 심하다고. 그러면 LNG를 연료로 하면 돼요. LNG를 연료로 하는 배를 만들면 되는데 이제 모든 회원사들이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배는 한국밖에 못 만들어요. 중국도 기술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도 굉장히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조선주가 아니라 친환경 조선주로 이제 바뀌어 가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 지금 플라스틱이 안 썩잖아요. 이제 썩는 플라스틱으로 갑니다. 이걸 하는 회사가 CJ 제일제당,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제일제당이. 예, 이미 기술력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요즘에 스타벅스 가면 빨대도 이제 그 종이로 바뀌었잖아요. 그다음에 포장지도 비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썩는 비닐이에요. 예, 바뀌어요. 이제 여러분이 그냥 스타벅스 많이들 가시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한번 봐보세요. 거기 가서 그 포장해 주는 용기를 봐보세요. 다 뒤에 써 있어요. 이미 변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 기업들 투자해야 되고 당연히 탄소 배출권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여기에 꽂혔어요. 인공지능. 이 회사가 되려고 해요. 자율주행차, 로보틱스 회사도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한 핀테크 사업도 지금 여러 업체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이제 다 나이가 들겠죠, 점점. 그리고 고령화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데 유전자 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CMO 위탁 생산,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런 게 의료기기, 이것도 메가 트렌드입니다. 앞으로는 고령 인구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나요. 근데 이 시장은 이제 시작이 열렸어요. 근데 삼성바이오가 왜 이렇게 주가가 잘 가냐면 잘 안 빠지죠. 남들 바이오 빠질 때도 세계 1등 기업이라 그래요. 예, CMO 그냥 압도적인 1위예요. 그냥 1위도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잘 가는데 여전히 고령화 수혜주로 이런 기업들. 다만 여러분들이 그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너무나 리스크가 크니까 그건 따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CMO 업체라든가 또 의료기기, 뭐 혈당 치료제라든가 그러니까 혈당 측정기라든가 되게 뭐 임플란트 회사도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약해져서 임플란트를 많이 쓰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이제 이 건강보험 지원을 해주잖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근데 지금 중국이나 미국, 유럽도 이 시장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여기서 의료기기가 엄청나게 많긴 한데 임플란트 회사들도 대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령화일 때 내가 혹시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내가 자주 접하는 의료기기가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회사도 찾아보시고 그냥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라 그래서 가상세계. 이제 우리 지구에 공간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카카오톡을 매일 하시지만 그것도 가상세계예요. 예.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이 게임 안에서 친구랑 대화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어서 콘텐츠, 그다음에 가상기기의 플랫폼, 이런 기업들은 뭐 10년 이상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지금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지금 미국은 중국을 철저하게 왕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제조업체가 진짜 이거는 너무나 좋은 기회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1900 그때 50년대 60년대에 미국이 지금과 비슷했어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돈도 많이 풀고 그런 것들이 실물 경제에 투입되도록 정책을 많이 펼쳤어요. 예, 그러면서 제조 붐을 했는데 그때 수혜받은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독일과 일본이 미국의 제조 공장이 된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과 일본이 커 나갔고, 근데 지금은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싫은 거예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그때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돈은 푸는데 푼 돈이 다 주식시장으로 가요. 부동산, 실물 경제로 안 가요. 근데 이걸 실물 경제로 이게 바꿔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이제 뭐 공장도 건설하고 기업들한테 도움도 되고 그 다음에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설비 투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이든이 원하는 건 중국, 야 너네는 저리 꺼지고 자 일본, 대만, 한국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이 가시잖아요. 어떤 보따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이거는 그냥 이대로 끝날 사이클이 절대 아니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 부품 회사도 미국에 갈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SK가 아마 발표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배터리 공장 또 발표할 것 같고, LG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뭐 미국 대통령의 뭐 의중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원하는 거는 미국의 공장 지어라거든요.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투자. 그러면 한국은 예전에 독일과 일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예, 어느 나라보다. 근데 중국을 배제하면서 굉장한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제조업붕이라고 해서 옛날 산업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신인프라 산업 있잖아요. 반도체, 그 다음에 5G, 친환경 인프라, 요런 쪽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예, 메간 트렌드상에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이것도 뭐 너무 고성장주니까 요새 많이 빠졌지만 옛날에 올드 스페이스였는데 지금 뉴 스페이스로 바뀌었어요. 올드 스페이스는 뭐냐면 옛날에 나사 있죠. 나사가 세계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군비 경쟁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먼저 달나라 갈래, 난 내가 먼저 화성 갈 거야, 막 그냥 난리도 아니게 막 싸웠잖아요. 그게 올드 스페이스예요. 그러면 민간 업체들은 돈을 못 벌어요. 근데 뉴 스페이스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하고, 한국도 옛날에는, 지금 물론 정부 주도가 아직은 있지만 지금 한국의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인공위성을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다 정부에서 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페이스에서는 민간 기업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도 앞으로 트렌드를 타고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 말고도 좋은 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이제 오늘은 주제가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라서 요것만 좀 치료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너무 길게 보지는 마시는 게 뭐 좋겠지만 어쨌든 여기 마스크를 벗으면서 좋아지는 업체들. 근데 저는 어쨌든 요 기업들도 좀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좀 안 오른 섹터는 편의점, 좀 안 오르고, 화장품에서 그 색조 화장품 있죠. 여성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마스크 쓰시니까 잘 입술 안 바르시잖아요. 근데 마스크 벗으면 색조 화장품 만드는 기업들이 되게 좋아지겠죠. 그런 거 하고, 공급이 모든 게 부족해요. 그래서 설비 투자, 제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제 물가가 오르면 물가 따라서 가격 올려. 요새 음식료가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요. 예. 제품, 비비고 만두 가격 올려도 여러분들 아마 드실 걸요. 예. 어쩔 수 없어요. 맛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올려야 돼요. 예. 워낙 원가가 좀 비싸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했는데, 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을 한번, 그냥 너무 다른 소음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어려울수록 돌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그거 같아요. 여러분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내가 시장을, 뭐 시장도 중요하지만 결국 돈 버는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한 기업이거든요. 기업들 문제 없으면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주가 빠졌을 때 항상 이걸 떠올려 보세요. 주변에 주가 이렇게 폭락을 하면은 항상 나오는 건 언론에서 폭락 이제 론이 많이 나와요. 막 그 비관론자분들 막 인터뷰도 하고, 그럼 당연히 안 좋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런 거 소음 다 걸러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수가 2,500을 가건, 예, 아니면 3,500을 가건 상관없이 오늘도 내일도 돈 벌어주고 앞으로 10년 사이클에서 좋아지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그걸 즐기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10주 살 거를 20주, 30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보지 마시고 제발 그 기업의 가치를 보시고 지분을 더 늘려주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사업이에요. 사업. 투자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로소득 말고 부자 되려면 투자해야 되잖아요. 사업하거나. 근데 사업을 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 CEO의 어깨에 올라타서 난 지분 투자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의, 일론 머스크가 좋아서 투자하신 분들은 테슬라로 대박이 났었잖아요. 예, 주가 10배 갔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탈 수 있는 기업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투자해서 좀 꼭 부자 되시기를 저도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